인천국제공항의 VIP 전용 출구를 빠져나오는 한지안의 발걸음은 기계처럼 일정하고 단호했으며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단번에 잠재울 만큼 차갑고 예리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심판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많은 부실 기업들을 무자비하게 해체하거나 기적적으로 회생시켰던 전설적인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그녀가 15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은 이유는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한울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함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리는 뿔테 안경을 쓴 그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한 듯 바라보았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과 서늘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이 도시는 화려한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켜 키운 비정한 가문의 위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차량이 도심의 정체를 뚫고 한울그룹 본사 사옥이 위치한 강남의 중심부로 진입하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위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지안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굳건한 기둥처럼 보였지만 지안의 눈에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 누각에 불과했다. 그녀가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은 지난 몇 년간 원인 불명의 자금 유출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는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최윤아 전무가 있었다. 지안은 무릎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최윤아의 사진을 가만히 응시했는데 사진 속에서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하고 오만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자리를 훔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차가운 칼날에 베인 듯 아려왔다. 한울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지안은 안내 데스크로 직행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로비를 오가는 직원들의 표정과 행동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인 대기업의 본사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직원들의 표정에는 활기가 없었고 곳곳에서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보안 요원들조차 기강이 해이해져 잡담을 나누고 있는 광경은 이 조직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지안은 이 모든 무질서가 경영진의 리더십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직감하고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장부를 들여다보는 것을 넘어 이 거대한 조직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대수술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자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게 로비에 울려 퍼졌고 그 서늘한 기운에 압도된 몇몇 직원들이 흠칫하며 길을 비켜섰다.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안은 넥타이를 살짝 고쳐매며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된 가면 뒤로 숨겼다. 이제 곧 마주하게 될 최진혁 회장은 그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한울그룹의 총수였지만 현재의 지안에게는 그저 자신을 고용한 의뢰인이자 냉철한 판단력을 잃고 가짜 딸에게 휘둘리고 있는 무능한 경영자일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긴 복도가 나타나자 비서실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하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을 전했고 지안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인 후 망설임 없이 육중한 마호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의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있는 최 회장의 뒷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왜소해 보였으며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지안을 마주했을 때 드러난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경영난으로 인한 깊은 고뇌가 주름마다 새겨져 있었다. 어서 오게. 미스 한. 자네에 대한 명성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네만 실제로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유능해 보이는구먼. 최 회장의 목소리는 묵직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쳐있는 기색이 역력했고 지안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사무적인 어조로 입을 열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한울그룹의 재무 건전성 확보와 경영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초빙된 한지안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회장님 직속 감사팀장으로서 그룹 내의 모든 자금 흐름과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최 회장은 잠시 그녀의 눈을 응시하다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된 위임장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최 회장과의 면담은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그는 현재 그룹이 처한 상황이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내부의 적이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무력함을 한탄했다. 지아는 그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모든 혼란의 원흉이 바로 그가 금지옥엽으로 키운 가짜 딸 최유나라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한 채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 그 진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을 되새겼다. 면담이 끝나갈 무렵 최 회장은 책상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씁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는데 내 딸 유나가 경영에 참여한 뒤로 많은 것이 변했어. 의욕은 앞서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걱정이야. 자네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게나. 라는 그 말은 지안의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를 삼킨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진짜 딸인 자신은 낯선 타국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칠 때 가짜는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을 독차지하며 그룹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회장실을 나온 지아는 배정받은 감사팀 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복도를 걷던 중 회의실 쪽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이따위 기획안을 지금 보고라고 가져온 거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당장 다시 해와 찢어질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지 않아도 최유나임을 알 수 있었고 지아는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서류 뭉치가 허공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직원들을 하인 부리듯 호통치는 최유나의 모습은 경영자로서의 품격은커녕 최소한의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아나무인의 전형이었으며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중년의 임원들은 그녀의 권력에 짓눌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아는 그 참담한 광경을 차가운 시선으로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고 이것이 바로 자신이 무너뜨려야 할 대상의 실체이자 한울그룹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지안이 배정받은 특별감사실은 본관 15층의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는 기존 경영진들이 외부에서 온 감사 책임자를 얼마나 껄끄럽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개의치 않고 먼지가 쌓인 책상을 손수 닦아낸 뒤 자신의 노트북과 장비들을 세팅하기 시작했고 서버에 접속하여 방대한 양의 회계 데이터들을 불러들이자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켜진 수많은 숫자들의 향연이 펼쳐졌다. 그녀는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데이터의 숲을 헤치고 다니며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는데 그 집중력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하고 치밀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의 서울 야경이 화려하게 빛날 때까지 그녀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으며 마침내 그녀의 눈동자가 화면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을 때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된 페이퍼 컴퍼니로의 자금이체 내역이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이체된 날짜와 금액을 최유나가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의 진행 시기와 대조해보니 교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는 누군가가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지아는 이 데이터를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하여 별도의 보안 서버에 백업해 두었고 이것이 훗날 최유나의 목을 겨눌 첫 번째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더 확실하고 완벽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그물망을 넓게 펼칠 계획을 세웠는데 상대는 거대 재벌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기에 섣불리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에게 신임 감사팀장의 부임을 알리는 메일이 발송되자 사내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고 특히 최윤아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원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지아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아침 일찍 출근하여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주요 임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 참석했는데 회의실에 들어선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환대가 아닌 경계와 적대감이 가득한 차가운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상석에 앉아있는 최윤아와 정면으로 눈을 마주쳤고 순간 두 여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윤아는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표정으로 아버지가 데려온 사람이 당신인가요? 월스트리트 출신이라더니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라며 도발을 걸어왔지만 지안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평범해 보이는 것이 감사관의 미덕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야 진실을 더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전무님께서도 겉모습보다는 실적과 숫자에 더 집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살펴본 바로는 전무님께서 담당하신 사업부의 재무제표가 꽤나 흥미로웠거든요. 지안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고 최윤아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외부에서 영입된 고용인이 오너 일가인 자신에게 그것도 임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지적을 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윤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벌떡 일어나려던 순간 지아는 준비해온 회의 자료를 테이블 중앙으로 미끄러뜨리며 말을 이었다. 이 자료들은 지난 분기 마케팅 비용 지출 내역입니다. 증빙이 누락된 건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이번 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저는 감사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안의 당당하고 빈틈없는 태도에 다른 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최윤아는 분노로 몸을 떨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지안에게 즉각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였으며 지안은 이 첫 번째 대면을 통해 자신이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회의가 끝난 후 지안이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최윤아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들고 있던 찻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냈고 그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파국을 예고하는 듯했다. 지안은 등 뒤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을 들으며 미동도 없이 복도를 걸어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야말로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전율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기다려. 최윤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이 가짜라는 걸 세상에 알릴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오후가 되자 지안은 본격적으로 각 부서의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하여 강도 높은 면담을 진행했는데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예리하여 담당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상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그 배후에 누가 지시를 내렸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특히 자금관리팀의 한 대리는 지안의 추궁에 견디다 못해 울음을 터뜨리며 위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 지안은 그에게 휴지를 건네주며 따뜻하게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그가 내뱉은 정보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속에 입력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거대한 비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공략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한 고리들은 대부분 최윤아의 강압에 못 이겨 불법을 저지른 힘없는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는 지안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는 기계적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안 팀장,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밤길 조심하고. 이건 경고야. 짧은 경고와 함께 전화는 끊어졌지만 지아는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취임 첫날부터 협박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자 적들이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텅 빈 사무실을 나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하는 내내 주변을 경계하며 오감을 곤두세웠다. 어둠이 내려앉은 지하 주차장은 을씨년스러웠고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이 공명하며 울려 퍼졌다. 자신의 차에 탑승한 지아는 시동을 걸기 전 잠시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확인하고 차체 하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치밀함을 보였는데 이는 과거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하며 숱한 위협을 겪으면서 체득한 생존 본능이었다. 안전을 확인한 후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온 그녀는 강변북로를 달리며 서울의 야경 속에 숨겨진 진실들을 곱씹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한울그룹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갇힌 진실을 꺼내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이름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위험한 게임의 중심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빗방울이 하나둘씩 차창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도시를 적셨고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시야를 닦아내는 모습은 마치 그녀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여정을 암시하는 듯했다. 다음날 아침 한울그룹 본사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다른 종류의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기보다는 이미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위기감에 가까웠다. 한지안이 감사팀장 명의로 전사 인트라넷에 공지한 특별 재무 감사 및 비용 집행 통제 지침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왔던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임원급 이상의 결제가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의 자금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재심사를 거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그룹 내의 모든 돈줄을 틀어주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리면서도 혹시라도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숨을 죽였고 특히 최유나 전무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부서장들은 당장 오늘 예정되어 있던 자금 결제가 막히자 사색이 되어 전화기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지아는 이러한 사내의 동요를 짐작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 3대를 동시에 띄워놓고 각 계열사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항의 메일과 보고서들을 냉철하게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저항은 개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으며 비명을 지르는 곳일수록 썩은 부위가 깊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한편 강남의 최고급 뷰티 살롱에서 느긋하게 마사지를 받고 있던 최윤아는 비서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한울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시공사 계약금 지급이 보류되었다는 보고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팩을 거칠게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고 당장 차를 대기시키라고 명령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매니저들을 닥달했다. 아트센터 프로젝트는 그녀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경영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감히 일개 감사팀장이 회장 딸인 자신의 결제가 떨어진 사안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유나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것도 개의치 않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본사까지 신호 위반을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가라고 윽박질렀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은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에는 한지안이라는 건방진 여자를 어떻게 짓밟아 놓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 시각 본사 20층 대회의실에서는 주요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영 전략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회의의 주재자는
최진혁 회장이 아닌 한지안 감사팀장이었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이번 회의를 통해 그룹의 부실 실태를 가감없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지안은 빔 프로젝터 화면에 적나라한 재무지표들을 띄워놓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지적봉으로 가리키는 그래프들은 모두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고, 특히 유통과 건설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투자 결정을 비판했다. 참석한 임원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지안이 제시하는 데이터가 너무나도 정확하고 반박할 수 없는 팩트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경영상의 실패와 도덕적 해이를 날카롭게 꼬집으며 임원들의 안일함을 질타했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오직 지안의 명료한 목소리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광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며 최윤아가 성난 얼굴로 들이닥쳤고, 그녀의 뒤로 당황한 비서들이 따라 들어오며 어쩔 줄 몰라 했다. 윤아는 회의실의 엄숙한 분위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바로 연단에 서 있는 지안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다. 한지안, 네가 감히 내 프로젝트를 막아. 네가 뭔데 회장님 결재까지 난 사업에 딴지를 거는 거야. 당장 지급 보류 풀어. 안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해고해버릴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릭하게 갈라져 있었고 격분한 나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난입에 임원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윤아를 말리지는 못했다. 하지만 지아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윤아를 내려다보았고, 손에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금은 임원 전략 회의 중입니다. 최 전무님, 회의에 참석하실 자격이 없으시다면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해고 권한은 이사회와 회장님께 있지 전무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안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는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윤아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윤아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지안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지안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한 뒤 한 발짝 다가서며 오히려 윤아를 압박했다. 이곳은 회사가 운영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사적인 감정은 밖에서 해결하시죠. 그리고 아트센터 프로젝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드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왜 그 사업이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안은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전환시켰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한울 아트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보고서라는 제목과 함께 충격적인 수치들이 나타났다. 보시다시피 아트센터 부지로 선정된 곳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인허가가 불가능한 땅입니다. 그런데도 전무님께서는 시세보다 3배나 비싼 가격으로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셨죠. 더욱이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신생업체로 시공 능력 평가 순위조차 없는 곳입니다. 이런 업체에 수백억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은 배임 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안의 또렷한 설명이 이어지자 임원들 사이에서는 경악 섞인 탄식이 터져나왔고 윤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맡겼던 브로커가 자신을 속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억지를 부렸다. 그건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거야. 문화사업은 당장의 수익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네가 예술에 대해 뭘 알아? 돈 계산밖에 모르는 주제에 브랜드 이미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에서 나옵니다. 불법적인 토지 거래와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한울의 이미지를 높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횡령이자 주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아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윤아의 논리를 박살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윤아의 가슴에 꽂혔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안의 편으로 돌아선 듯한 분위기 속에서 유나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고 회장실 쪽을 바라보았지만 언제 들어왔는지 회의실 뒷문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최진혁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최 회장은 실망감 가득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유나야, 그만하고 나가라. 감사팀장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네가 벌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버지의 질책은 유나에게 최후의 일격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보다가 다시 지안을 노려보며 도끼 어린 눈물을 글썽였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악에 바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고는 도망치듯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유나가 사라진 뒤에도 회의실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의 성격은 이전과는 달랐다. 임원들은 이제 지안을 단순한 외부 인사가 아닌 그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리더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의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지안은 흐트러진 분위기를 수습하며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소란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지안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친자매나 다름없는 비록 가짜지만 유나와 친아버지인 회장 앞에서 칼을 겨누는 일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큰 일이었다. 책상 위에는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찍었던 낡은 흑백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의 어린 지안은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지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잠시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비 오는 날 밤 낯선 남자들의 손에 이끌려 집을 떠나야 했던 공포,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있던 낯선 소녀의 모습. 그 트라우마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으로 나타나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울고만 있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힘이 있었고 그 힘으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날 오후 사내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은 오전 회의실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새로운 감사팀장이 전무님을 쫓아냈다더라. 팩트로 뼈를 때려서 전무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더란 식의 무용담이 퍼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지안은 얼음마녀라는 별명 대신 잔다르크라는 새로운 호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억눌려 있던 직원들은 지안의 행보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은근히 그녀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일부 양심적인 직원들은 익명 제보 채널을 통해 그동안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비리 사실들을 제보하기 시작했다. 지안의 이메일함은 순식간에 수십 통의 제보 메일로 가득 찼고 이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반응이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이것들은 유나뿐만 아니라 그녀를 비호하는 썩은 이사들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 분명했다. 한편 본가로 돌아간 최윤아는 자신의 방 안에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이자 현재 그룹의 안주인인 강 여사가 놀라서 들어와 그녀를 말렸지만 유나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서러운 듯 통곡했다. 엄마, 아빠가 나보다 그 여자를 더 믿어 내가 하는 일은 다 무시하고 그 여자 말만 듣는다고 이대로 가다간 나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강 여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였다. 그녀 역시 남편이 갑자기 데려온 한지안이라는 여자가 찜찜하던 차였다. 걱정 마라. 유나야, 내 아빠가 잠시 그 여자의 말솜씨에 홀린 것뿐이야.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마.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뽑아 그년이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어주지. 강 여사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은밀한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지안에게 닥쳐올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지안은 피로를 풀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그녀의 뜨거운 머리를 식혀주었고,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뜻밖에도 최진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는 지안에게 캔커피를 건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힘들지 내 딸이지만 유나가 철이 없어서 자네를 많이 괴롭힐 거야. 미안하네. 지안은 캔커피를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니까요. 최 회장은 지연의 단단한 눈빛을 바라보며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낯익은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닮은 듯한 느낌. 하지만 그는 그 느낌의 정체를 알 수 없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자네를 보면 젊은 시절의 나를 보는 것 같아. 부디 우리 회사를, 그리고 유나까지도 바른 길로 인도해주게. 회장이 내려간 뒤 지아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지만 동시에 그녀는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아버지가 부탁한 것은 한울그룹의 딸 최유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지, 가짜 최유나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캔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유나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들은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뒤를 봐주는 배우 세력, 그리고 15년 전 자신을 납치하고 유나를 그 자리에 앉힌 진짜 범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지아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붉은색 마커로 최유나의 이름 위에 큰 X자를 그렸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지안이 한울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암호화된 폴더를 찾아낸 것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사무실의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니터 앞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 그녀가 찾아낸 프로젝트 섀도우라는 이름의 폴더는 2중 3중의 보안 장치로 잠겨 있었으나 월스트리트에서 수많은 금융범죄를 추적하며 해킹 기술까지 습득했던 지안에게는 시간 문제일 뿐 결코 불가능한 장벽이 아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 감각을 집중하며 복잡한 알고리즘을 하나씩 해체해 나갔고, 마침내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면서 화면 가득히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들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최유나 한 개인의 일탈이나 횡령 수준을 넘어 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외부의 검은 세력이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한울그룹이라는 거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블랙박스나 다름없었다. 모니터 화면에 펼쳐진 엑셀 파일들 속에는 유령 회사, 즉 페이퍼 컴퍼니들의 명단과 자금이체 내역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항상 최유나의 이름이 차명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지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트 펀드라는 명목으로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인 내역이었는데, 실제 가치보다 수십 배나 부풀려진 가격으로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헐값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러한 자금 세탁 방식은 전형적인 지능형 금융범죄의 수법으로 전문가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분산되어 있었지만 지안의 매와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우스를 클릭하며 자금의 최종 도착지를 추적해 나갔고, 그 끝에는 스위스와 케이만 제도에 개설된 비밀 계좌들이 길리를 틀고 앉아 탐욕의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이 모든 자료가 최유나를 파멸시킬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프라이빗 위스키 바에서는 최유나가 초조한 표정으로 연거푸 독한 술을 들이켜고 있었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그룹의 재무 담당 이사이자
그녀의 최측근인 박 이사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 이사는 지안이 감사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자금줄이 막히고 과거의 거래 내역들까지 들춰지기 시작하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윤아에 대한 원망과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전무님, 이대로 가다간 다 죽습니다. 그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보안팀장 말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서버실 로그 기록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비자금 장부라도 찾아내면 그땐 전무님이나 저나 끝장입니다. 박 이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윤아는 들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이 자리에 앉혀줬으면 밥값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깟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지금. 윤아의 히스테릭한 반응에도 박 이사는 물러서지 않고 은밀한 목소리로 제안을 건넸는데 그것은 더 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지안을 막을 수 없다는 위험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감사팀장이 스스로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겁을 좀 주자는 거죠.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밤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감히 누구를 건드린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박 이사의 눈빛에는 비릿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고 술기운이 오른 윤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잔혹한 미소를 띄었다. 그녀에게 있어 지안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굴러온 돌을 치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든 것이다. 좋아요. 대신 꼬리가 밟히지 않게 깔끔하게 처리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아주 확실하게 겁을 주라고요. 그녀의 허락이 떨어지자 박 이사는 어둠 속으로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고 이는 지안을 향한 폭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다음날 오후 지안은 확보한 자료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현장 조사를 나섰는데 그녀가 향한 곳은 장부상의 물류창고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 외곽의 한 공단 지역이었다. 서류상으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물류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곳이었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철문만이 덩그러니 남아있는 폐공장이었다.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풍경은 이곳이 명백한 유령 회사임을 증명하고 있었고 지안은 차에서 내려 카메라를 들고 폐공장의 구석구석을 체증하기 시작했다. 간판조차 없이 쓰러져가는 건물, 먼지가 수북이 쌓인 텅 빈 사무실, 그리고 우편함에 가득 쌓인 독촉장들은 최윤아 일당이 얼마나 대담하게 회사의 돈을 빼돌렸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현장이었다. 지안은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며 증거 확보에 집중했다. 한창 현장을 기록하던 지안의 귀에 멀리서 거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는 촬영을 멈추고 주변을 경계하며 차 쪽으로 몸을 숨겼다. 곧이어 검은색 승합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입구로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은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지안의 차를 에워쌌다. 그들은 최윤아와 박 이사가 사주한 용역 깡패들이 분명했으며 지안을 겁박하여 감사 업무에서 손을 떼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껄렁한 태도로 지안에게 다가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다. 아가씨가 그 잘난 감사팀장인가? 남의 영업장에 함부로 와서 사진 찍고 그러면 안 되지. 좋은 말로 할 때 카메라 내놓고 조용히 사라져. 안 그러면 그 예쁜 얼굴에 흠집 나는 수가 있어. 험악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안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으며 상대를 똑바로 응시했다. 여기가 영업장이라고요. 내 눈에는 범죄 현장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당신들 누구 사주받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지수 잘못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지안의 서늘하고 단호한 경고에 사내들은 어이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지만 그것이 그들이 지안을 향해 보인 마지막 여유였다. 우두머리가 손짓을 하자 부하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지안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지안의 몸이
흑표범처럼 날렵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날아오는 공격을 간발의 차이로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팔을 낚아채 관절을 꺾어버렸고 비명과 함께 쓰러지는 사내를 발판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다른 사내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미국에서의 험난했던 시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익혔던 실전 격투 기술과 호신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으며 그녀는 단순히 책상 물림 엘리트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던 전사였다. 순식간에 서너 명의 사내들이 바닥에 나뒹굴자 나머지 일당들은 당황하여 주춤거렸지만 지아는 틈을 주지 않고 공격의 고삐를 당겼다. 그녀는 주변에 널려있던 폐자재들을 이용하여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급소를 정확하게 타격하며 수정 열쇠를 극복해 나갔다. 흙먼지가 날리고 타격음이 난무하는 혼란 속에서도 지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하나도 없었다. 우두머리가 욕설을 내뱉으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들고 달려들었지만 지안은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강력한 업어치기로 그를 바닥에 매다 꽂았다. 누가 보냈지 최윤아인가 아니면 박이사 지안은 고통에 신음하는 우두머리의 멱살을 잡고 낮게 으르렁거렸고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실감한 사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종료되자 지아는 흐트러진 옷매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사내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는데 통화 목록에 가장 최근 발신자가 박이사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소를 머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화해 두었고 이것은 횡령 증거에 이어 그들의 폭력교사 혐의까지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것이었다. 지아는 신음하는 깡패들을 뒤로 한 채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백미러를 통해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그녀가 원한 것은 이런 식의 폭력적인 대결이 아니었지만 상대가 짐승처럼 나온다면 그녀 역시 사냥꾼이 되어 그들을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안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과거의 기억들이 폭력적인 상황을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번지며 지안의 기억은 1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뉴욕의 뒷골목으로 소환되었다.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와 하루하루를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어린 소녀. 쓰레기통을 뒤지다 불량배들에게 구타당하고 뺏길 것 하나 없는 주머니를 뒤지던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때 그녀는 맹세했었다. 다시는 약하다는 이유로 짓밟히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힘을 길러 나를 아프게 한 세상에 복수하겠노라고. 그 처절했던 다짐이 오늘의 강인한 한지안을 만들었고 지금 그녀가 상대하고 있는 최윤아라는 존재는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불행의 원흉이자 넘어서야 할 벽이었다. 지안은 핸들을 꽉 쥐며 흐릿해진 시야를 다시 또렷하게 바로잡았고 마음속의 연약한 소녀를 다시 깊은 무의식 속으로 가두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칼을 뽑아들고 적의 심장을 겨누어야 할 때였다. 서울로 돌아온 지아는 곧바로 자신의 오피스텔이 아닌 보안이 철저한 안전가옥으로 이동하여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박 이사의 통화 내역과 깡패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 그리고 폐공장의 사진들은 최윤아와 박 이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충분했지만 지아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환부를 키운 숙주, 즉 자신의 친부모를 속이고 가짜를 진짜로 둔갑시킨 그 배우의 인물까지 찾아내야만 진정한 복수가 완성된다고 믿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붙여진 최윤아의 사진 옆에 물음표가 그려진 카드를 붙이며 생각에 잠겼다. 최윤아는 그저 탐욕스러운 꼭두각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인형의 줄을 조종하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녀의 머릿속에는 몇 명의 용의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아직은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부족했다. 다음날 아침, 지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여 감사팀 회의를 소집했다. 직원들은
전날 밤 지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서늘해졌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안은 회의실 전면에 어제 촬영한 폐공장의 사진과 자금 흐름도를 띄워놓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가 찾던 유령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면전입니다. 각자 배당된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해서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자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녀의 지시는 비장했고 직원들은 그녀의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알겠습니다라고 힘차게 복창했다. 지아는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장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기다려요. 아버지,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더러운 장막을 제가 걷어내드리겠습니다. 비록 그 진실이 당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한편 최윤아는 박 이사로부터 실패 보고를 받고 분노를 넘어선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깡패들이 전원 제압당했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지만 지안이 그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겼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깡패들을 이겼다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유나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고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제 그들은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꼴이 되었고 성난 호랑이가 언제 그들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인 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여자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이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파국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지아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의 기록 보관소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20년 전의 인사기록과 주주 명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보관되어 있었다. 그녀가 찾고자 하는 것은 최윤아, 즉 가짜가 입양되던 시점의 기록과 당시 입양 절차를 담당했던 법무팀의 책임자에 대한 정보였다. 낡은 서류처를 넘기던 지안의 손이 한 장의 문서에서 멈췄는데 그것은 최윤아의 입양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된 증인의 이름이었다. 김병수. 그는 현재 한울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회장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지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이 모든 음모의 조력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 그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아는 김병수 고문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가 최윤아의 친부모와 관련된 단체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김병수는 최윤아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임이 틀림없었다. 지아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김병수의 사진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타겟은 2명으로 늘어났다. 탐욕에 눈먼 가짜공주 최윤아, 그리고 그녀를 만들어낸 설계자 김병수. 지아는 서랍 속에서 녹음기를 꺼내 점검하며 김병수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 늙은 여우의 입에서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안에게는 그 누구보다 강력한 무기인 진실과 명분이 있었다. 폭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지안은 그 폭풍 속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지안이 김병수 고문 변호사와 최윤아의 커넥션을 의심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최윤아 진영의 움직임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해졌는데 깡패들을 동원한 물리적 협박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이제 지안의 도덕성과 사회적 명예를 말살시키려는 이른바 인격살인 작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울그룹 본사 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돌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신임 감사팀장 한지안이 사실은 경쟁사인 다국적 투자그룹의 사주를 받고 한울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잠입한 산업 스파이라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이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갈 무렵 김병수 고문은 최윤아를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불러들여 은밀한 계획을 지시했다. 윤아야, 주먹을 쓰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 여자를 확실하게 매장하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해.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지? 바로 배신이다.
그 여자를 회사를 팔아먹는 배신자로 만들어버리면 게임은 끝나는 거야. 김고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유나는 그제야 안도와 함께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평화롭던 감사팀 사무실에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과 다름없는 보안 감사 명령서가 들려 있었다. 보안팀장은 굳은 표정으로 지안에게 다가와 한지안 팀장님, 익명의 제보를 통해 팀장님께서 기밀 서류를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개인 물품과 컴퓨터를 검사하겠습니다. 라고 통보했고 이는 명백히 사전에 기획된 함정이었다. 사무실에 있던 팀원들은 경악하며 항의했지만 지안은 오히려 차분하게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보라. 흥미롭군요. 떳떳하다면 검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죠. 마음대로 하세요. 라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보안팀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미리 지시받은 대로 지안의 개인 금고와 책상 서랍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USB 하나가 발견되었다. 보안팀장이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자 화면에는 한울그룹이 수년간 수천억 원을 투자해 개발 중인 차세대 반도체 기술 도면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이건 1급 기밀입니다. 팀장님, 이걸 왜 개인 서류함에 보관하고 계셨습니까? 이건 명백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입니다. 보안팀장의 추궁이 이어지자 때마침 최윤아가 임원들을 대동하고 감사팀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과장된 제스처로 입을 막으며 경악을 금치 못하는 연기를 펼쳤다. 세상에, 한 팀장, 정말 당신 스파이였어.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유나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고 몰려든 구경꾼들과 직원들은 지안을 향해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지안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가는 인민재판의 현장으로 변해버렸고 유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지안이 무너지는 꼴을 감상할 준비를 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진혁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증거물인 USB와 지안을 번갈아 쳐다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한 팀장, 자네가 정말 이 일을 벌인 건가?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게.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유나는 외기를 박듯 끼어들었다. 아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하잖아요.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망치러 온 거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소란 속에서도 지안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으며 입을 열었다. 회장님, 그리고 최 전무님, 연극은 이쯤에서 끝내시죠. 너무 진부해서 하품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안의 도발적인 발언에 유나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지만 지안은 무시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블루투스로 사무실의 대형 모니터에 연결했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 방은 특별관리구역이라서 24시간 돌아가는 초소형 피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죠. 지안이 화면을 조작하자 모니터에는 어젯밤 늦은 시각 아무도 없는 텅 빈 감사팀 사무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와 지안의 책상 서랍을 열고 문제의 USB를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남자가 작업을 마치고 나가기 전 전화를 걸며 마스크를 잠시 턱으로 내렸을 때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다.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는데 영상 속의 남자는 놀랍게도 지금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보안팀장의 최측근 부하 직원이었다. 보안팀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윤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다. 지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보안팀장에게 다가갔다. 설명해 보시죠.
당신 부하가 왜 내 책상에 기밀 서류를 심어놓고 갔는지, 그리고 저 통화의 상대방은 누구였는지.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고 지아는 제끼를 받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다. 이건 어젯밤 저 직원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제가 해킹, 아니 보안 점검 차원에서 사내 통신망을 모니터링하다가 우연히 확보했죠. 지안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에서는 변조되지 않은 생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박 이사님, 지시하신 대로 USB 심어놨습니다. 내일 아침 보안 감사 때 발견되도록 세팅 완료했습니다. 통화 상대방이 최윤아의 오른팔인 박 이사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비틀거렸고 격노한 목소리로 보안팀장과 박 이사를 당장 호출하라고 소리쳤다. 윤아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식은땀을 흘리며 이건 조작이야, 한지안. 네가 꾸민 짓이지 라고 악을 썼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바닥을 드러낼 뿐이었다. 지아는 윤아에게 다가가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작, 내가 너인 줄 아니. 이건 네가 판 함정에 네가 걸려든 거야. 아마추어같이. 사태가 수습된 후 박 이사와 보안팀장은 직위 해제되어 별도의 조사실에 감금되었고 최윤아는 아버지인 최 회장으로부터 불호령을 듣고 집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 최 회장은 지안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배우를 밝혀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안은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이 딸인 윤아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설계의 진짜 배우인 김병수 변호사는 꼬리 자르기를 통해 유유히 빠져나갈 것이라는 점도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김 변호사는 사건 직후 박 이사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대가로 거액을 제시하며 입막음을 시도했고 박 이사는 결국 과잉 충성심에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거짓 자백을 했다. 지아는 이 결과를 전해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코 실망하지는 않았다. 어차피 이번 사건의 목적은 윤아를 단번에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입지를 좁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아는 야근을 핑계로 텅 빈 회장실 잠입을 시도했다. 그녀는 낮의 소동으로 인해 보안이 강화되었을 것을 역이용하여 오히려 보안 시스템 점검을 명분으로 회장실 출입 권한을 일시적으로 획득해둔 상태였다. 그녀가 회장실 금고를 노리는 이유는 김병수 변호사와 최 회장 사이에 오고 간 과거의 계약서나 비밀 문서를 찾기 위함이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금고 다이얼을 돌리는 지안의 손길은 신중하고도 빨랐다. 그녀는 최 회장의 생일, 윤아의 생일, 회사 창립일 등을 조합해 보았지만 금고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이 실종되었던 날짜, 즉 진짜 최지수가 사라진 날짜를 입력해 보았다. 여조조 바여, 여링스, 띠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문이 열렸고 지안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고 그날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었던 것이다. 금고 안에는 현금 뭉치와 주식 증서들 외에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지안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자 그곳에는 입양 동의서와 함께 친자 확인 불일치 결과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서 하단에는 김병수 변호사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최 회장은 이미 몇 년 전에 최윤아가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덮어두고 있었다. 왜일까? 지아는 혼란스러움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단순히 키운 정 때문일까? 아니면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회사가 입을 타격과 주가 폭락을 우려한 것일까? 혹은 김병수 변호사가 이 비밀을 빌미로 회장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확실한 것은 최 회장이 피해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도 침묵한 방관자이자 공범이었다. 지아는
서류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원상태로 돌려놓고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제 그녀가 싸워야 할 대상은 최유나와 김병수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거짓을 용인해온 아버지 최진혁 회장까지 포함되었다. 그녀는 옥상으로 올라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촬영한 문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문서들 사이에는 김병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로펌이 한울그룹으로부터 막대한 법률 자문료를 챙겨간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그가 회장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회사를 빨대처럼 빨아먹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결국 돈과 명예, 그 얄팍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내 인생을 희생시켰군요. 아버지,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바람이 금세 그 눈물을 말려버렸다. 슬픔은 사치였다. 이제는 폭풍을 일으켜 이 견고한 위선의 성을 무너뜨릴 시간이었다. 다음 날, 최유나는 전날의 망신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를 덮고 지안을 견제하기 위해 그룹의 수건 사업인 스마트시티 입찰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조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으로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하이리스크 사업이었다. 유나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언론에 먼저 보도자료를 뿌리며 기정사실화해버렸다.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한 지아는 코웃음을 쳤다. 초조하구나. 최유나,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짓을 하는군. 지아는 이것이 기회임을 직감했다. 유나가 조급함에 눈이 멀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불법적인 사채 시장이나 김병수의 검은 돈과 손을 잡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아는 즉시 자신의 월스트리트 인맥을 가동하여 유나가 접촉할 만한 해외 투자자들의 리스트를 확보하고 그 길목을 지키기 위한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아는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김병수 변호사와 마주쳤다.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노신사였지만 지아는 그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악마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김 변호사는 지안에게 다가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말을 건넸다. 한 팀장, 어제 일은 유감일세. 유나가 오해를 해서 벌어진 일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게. 젊은 사람이 너무 모나게 굴면 다치기 쉬워. 그것은 점잖은 충고를 가장한 은밀한 협박이었다. 지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깍듯하게 대답했다. 조언 감사합니다, 고문님. 하지만 저는 모난 돌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는 칼이라서요. 칼은 날카로울수록 제 기능을 하는 법이죠. 아, 그리고 고문님께서도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 환절기라 숨겨둔 지병이 도지기 쉽다더군요. 예를 들면 과거의 비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안의 뼈있는 말에 김 변호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지안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낌새를 챘고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살기로 번뜩였다. 두 사람 사이의 짧은 대화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는 진검승부와도 같았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지안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타겟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작전 개시하세요. 그녀가 문자를 보낸 상대는 바로 과거 자신이 구해주었던 해커이자 정보원인 코드명 제로였다. 제로는 김병수 변호사의 차명 계좌와 비밀 금고를 추적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제 판은 커졌다. 최유나의 무리한 사업 확장, 김병수의 과거 비리, 그리고 최 회장의 침묵. 이 세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달력의 날짜 하나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다. 그것은 일주일 뒤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 날이었다. 그날은 한울그룹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자 가짜 공주 최유나의 가면이 벗겨지고 진짜 여왕이 귀환을 알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다. 지아는 퇴근길에 서점에 들러 손자병법 책을 한 권 샀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허실, 휴실, 편을 펼쳐 읽었다. 적이 편안하면 피로하게 만들고, 배부르면 굶주리게 하며, 안정되어 있으면 움직이게 하라. 그녀는 이 구절을 되뇌며
붉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최윤아는 지금 불안함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김병수는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까봐 초조해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아는 그저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 앞까지 그들을 몰아넣고 마지막에 살짝 등만 떠밀어주면 되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는 마치 전쟁의 서곡처럼 장엄하게 들려왔고 지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 사본 회장실에서 찍은 사진을 출력한 것을 라이터불로 태워버렸다. 종이는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 진실은 그녀의 가슴 속에 문신처럼 새겨졌다. 기다려요. 모두들 이 쇼의 피날레는 아주 화려할 테니까.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오후가 되어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대낮인데도 초저녁처럼 어둑했다. 지아는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차 안에서 창밖을 응시하며 오늘 만나러 가는 사람이 쥐고 있을 진실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외진 시골 마을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그곳에는 20년 전 한울그룹 최진혁 회장의 저택에서 입주 가정부로 일했던 공 여사가 알츠하이머를 앓으며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있었다. 지안이 공 여사의 존재를 찾아낸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는데 김병수 변호사가 그녀를 해고한 뒤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고 지방으로 내려보낸 기록을 코드명 제로가 찾아낸 덕분이었다. 지안은 조수석에 놓인 쇼핑백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그 안에는 공 여사가 좋아했다던 옛날 과자와 함께 유전자 검사 키트가 들어있었다. 오늘이야말로 흐릿한 기억 속에 묻혀있던 그날 밤의 진실을 피보다 진한 증거로 확인해야 할 순간이었다. 요양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퀴퀴한 채취가 뒤섞여 침울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기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지안이 안내받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멍하니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는 백발의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깡마른 체구에 초점 없는 눈동자.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은 그녀가 감당해온 삶의 무게를 짐작게 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불렀다. 공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저 지수예요. 최지수. 그 이름은 지안이 15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스스로 버려야만 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안을 바라보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던 그녀의 동공이 지안의 눈매를 확인하는 순간 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가씨, 사모님 눈을 쏙 빼닮은 우리 아가씨, 살아있었어. 노인의 거친 손이 지안의 뺨을 어루만지며 떨려왔고 지안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공여사의 기억은 오락가락했지만 지안이 가져간 낡은 베넷저고리 사진을 보여주자 마치 봇물 터지듯 과거의 기억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날은 천둥 번개가 치던 무서운 밤이었어. 김 변호사가 낯선 아이를 안고 들어왔지. 그리고 회장님이 출장 간 사이에 사모님이 낳으신 아기랑 바꿔치기 했어. 내가 말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했어. 공 여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 아기, 발목에 붉은 점이 있었는데 우리 아가씨 발목에도 그 점이 있었어. 지아는 바지를 걷어올려 자신의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붉은 반점을 보여주었고 공 여사는 그 점을 확인하고는 지안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내가 죄인이야. 내가 비겁해서 아가씨를 지키지 못했어. 용서해줘요. 아가씨. 지아는 노인의 등을 토닥이며 차갑게 식었던 가슴이 뜨겁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은 안도감과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였다. 지아는 공 여사의 증언을 녹음기에 담았고 그녀의 머리카락 한 올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 키트에 넣었다.
이것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였지만 적어도 최진혁 회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성적 증거가 될 것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지안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생겼다. 최윤아의 횡령 증거라는 이성적 칼날과 출생의 비밀이라는 감성적 폭탄.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며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응시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화신이자 빼앗긴 왕좌를 되찾으러 온 여왕이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지만 지아는 와이퍼 속도를 최고로 올리며 어둠을 뚫고 서울로 차를 몰았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편 서울 한울그룹 본사에서는 최윤아가 패닉 상태에 빠져 집무실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린 것이다. 사실 그 투자자는 지안이 심어놓은 덫이었고 윤아는 그것도 모른 채 계약금 명목으로 회사의 비자금을 끌어다 송금해버린 상태였다. 자금은 공중 분해되었고 며칠 뒤에 있을 이사회 감사에서 이 구멍을 메우지 못하면 그녀는 횡령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윤아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박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되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젠장, 다들 어디 간 거야? 내가 망하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윤아는 전화기를 벽에 던져 박살냈고 공포와 분노로 이성이 마비된 채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다.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단 한 명, 김병수 변호사뿐이었다. 윤아는 김병수의 개인 사무실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아저씨, 저 좀 살려주세요. 한지한 그년이 파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돈이 다 사라졌어요. 이대로 가면 저 감방 가요. 김병수는 흉한 몰골로 울고 있는 윤아를 내려다보며 혐오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윤아가 이렇게까지 무능하고 멍청할 줄은 몰랐다. 자신이 2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탑이 이 철없는 여자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병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아야, 내가 말했지 않니? 조심하라고.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지쳤다. 그의 매몰찬 태도에 윤아는 도끼를 품고 고개를 들었다. 저 버리시면 아저씨도 끝장이에요. 아저씨가 저 데려와서 회장 딸로 만든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제가 입 다물고 있는 대가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신 거잖아요. 저 혼자 안 죽어요. 다 불어버릴 거예요. 윤아의 협박에 김병수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키운 개가 주인을 물려고 덤벼드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표정을 순식간에 바꾸며 짐짓 온화한 목소리로 윤아를 달랬다. 진정해라. 윤아야, 내가 너를 버리겠니?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방법이 있다. 한지안. 그 여자가 가진 증거를 없애고 그 여자를 영원히 입 다물게 만들면 돼. 김병수는 서랍에서 의문의 약병 하나를 꺼내 윤아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수면제야. 내일 저녁에 한지안을 불러내서 술 한잔 하자고 해라. 사과하고 싶다고 하면서, 그리고 술에 이걸 타서 먹인 뒤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뺏어오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지만 궁지에 몰린 윤아는 그것이 독이 든 성배인 줄 알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아들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지아는 유전자 검사센터로부터 한 통의 등기 우편을 받았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통보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결과를 확인했다. 최진혁과 한지안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 999%. 그리고 또 다른 종이에는 최진혁과 최윤아의 유전자 불일치.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활자로 찍힌 진실을 마주하니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 최진혁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버지,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이제 곧 돌아갈게요. 지아는 결과지를 복사하여 원본은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은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그때 최윤아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언니, 아니, 팀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저녁에 스카이라운지에서 뵙고 싶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지아는 문자를 보고 피식 웃었다.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 뻔한 수작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 덫에 걸려주기로 결심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저녁 8시,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호텔 스카이라운지. 유나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와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지안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자 유나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팀장님, 앉으세요. 지안은 자리에 앉아 유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사과하고 싶다고 횡령한 돈은 어디로 갔는지 설명부터 해야 할 텐데 지안의 직설적인 화법에 유나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하며 미리 준비해둔 와인잔을 지안 쪽으로 밀었다. 일단 이 한 잔 받으세요. 제 진심입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는 조명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지아는 그 안에 담긴 치명적인 독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며 유나의 눈동자가 기대감으로 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건배할까요? 하늘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지아는 건배 제의를 하며 잔을 부딪혔지만 입에 대는 신념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는 척하며 와인을 손수건에 뱉어냈다. 유나는 지안이 술을 마셨다고 착각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도 와인을 들이켰다. 잠시 후 지안은 일부러 어지러운 척 연기를 시작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술이 좀 독한가? 지안이 머리를 감싸쥐며 테이블 위로 쓰러지자 유나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언니, 남의 자리를 넘보면 벌 받는 거야. 유나는 지안의 가방을 뒤져 노트북과 휴대폰을 꺼냈고 대기하고 있던 김병수의 하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와 정신을 잃은 척하는 지안을 부축해 나갔고 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던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지안은 남자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의식을 잃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몸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두었고 코드명 제로와 경호팀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은 지안을 지하 주차장의 승합차에 태웠고 차는 어둠을 뚫고 교외의 한적한 창고로 향했다. 차 안에서 남자들은 김 변호사님이 깔끔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어.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라고 수군거렸고 지안은 그 대화를 통해 김병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창고에 도착하자 남자들은 지안을 의자에 묶고 휘발유를 뿌리기 시작했다.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려는 끔찍한 계획이었다. 라이터 불꽃이 켜지는 순간 지안은 눈을 번쩍 뜨고 묶인 손목의 매듭을 풀었다. 그녀는 미리 숨겨두었던 소형 칼날로 밧줄을 끊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 맘대로 사고사야 아직 쇼는 끝나지 않았는데 지안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자들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지안은 순식간에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들이닥친 경호팀과 합세하여 납치범들을 제압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지안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납치범의 휴대폰을 주워 김병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김병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했나 지안은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쉽게도 실패하셨네요. 고문님, 저 한지안입니다. 당신이 보낸 개들은 제가 잘 교육시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수화기 너머로 김병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지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 곧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예고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주주총회 날 선물 하나 들고 찾아뵙죠. 지안은 전화를 끊고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피는 뜨겁게 끓고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윤아의 살인 미수 증거, 김병수의 사주 녹취록, 그리고 자신의 친자 확인 결과,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그녀는 며칠 뒤에 열릴 주주총회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곳은 단순한 회의장이 아니라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 무너지는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지아는 자신의 경호팀장에게 지시했다. 이자들, 경찰서가 아니라 내 안전가옥으로 데려가세요. 주주총회 날 아침까지 입단속 확실히 시키고 법정 증언할 수 있게 준비시키세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군처럼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샤워를 하며 몸에 밴 휘발유 냄새를 씻어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과거의 상처들이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그녀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지탱하는 훈장이 되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밤의 공포,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월스트리트에서의 치열했던 생존 경쟁, 그 모든 파노라마가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최진혁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의 진짜 딸이 돌아갑니다. 지아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은 폭풍 전에 고요함이 흐를 것이고 모레는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다. 오직 찬란한 햇살만이 한울그룹의 높은 빌딩을 비추고 있었다. 한울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볼룸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주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입구에서부터 깐깐한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총회는 그룹의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는 자리이자 최윤아 전무의 부회장 승진 안건이 상정된 중요한 행사였기에 정재기의 이목이 쏠려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기울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연 최근 그룹 내에 불어닥친 감사팀의 숙청바람과 최윤아 전무의 자질 논란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단상의 VIP석에 앉아있는 최윤아는 승리의 여신이라도 된 양하얀색 투피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한지안이 불에 타 사라졌을 것이라는 확신과 이제 자신을 방해할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오만한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병수 고문 변호사 역시 여유로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주주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지나면 한울그룹은 사실상 자신의 꼭두각시인 최윤아의 손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은 마쿠의 제왕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는 탐욕스러운 상상에 젖어 있었다. 반면 중앙상석에 앉아있는 최진혁 회장의 표정은 흑빛이 된 채 굳어 있었는데 그는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한지안 팀장에 대한 걱정과 딸 윤아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친 탓에 몹시 초췌해 보였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수시로 한 팀장의 행방을 묻는 눈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말뿐이어서 그의 가슴은 답답하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장례가 정리되고 최진혁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단에 올라 개회사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고 떨리고 있었지만 장내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한울그룹은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전진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차세대 리더십을 확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회장의 연설이 끝나고 곧바로 제1호 안건인 최윤아 전무의 부회장 선임 및 등기 이사, 재선임 건이 상정되자 장내에는 묘한 침묵과 함께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주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준비해온 수락연설을 시작하려 했다. 부족한 저를 믿고 이 중책을 맡겨주신 주주 여러분과 아버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울의 딸로서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윤아의 목소리가 고조되려는 찰나 굳게 닫혀있던 볼룸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리며 장내의 모든 시선을 집어삼켰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세례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인물은 놀랍게도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지안이었다. 그녀는 그을음 하나 없는 완벽한 블랙슈트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그녀의 뒤로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형사들과 수십 명의 경호원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다. 유령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린 윤아는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김병수 변호사 역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고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지아는 단상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오며 마이크 없이도 울림통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선임 안에 이에 있습니다. 범죄자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마치 폭탄처럼 장내에 떨어졌고 주주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아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가볍게 뚫고 단상 위로 올라가 빔 프로젝터와 연결된 노트북을 자신의 것으로 교체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한울그룹 특별감사보고서 최윤아 전무의 횡령 및 배임 혐의라는 붉은색 타이틀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최윤아 전무가 지난 3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입니다. 총 5억 원. 이 돈은 주주 여러분의 배당금이자 직원들의 월급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전무 개인의 사치와 도박, 그리고 불법 비자금 조성에 쓰였습니다. 지안이 리모컨을 누를 때마다 윤아의 해외 계좌 내역과 명품 구매 리스트, 그리고 불법 부동산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윤아는 비명을 지르며 지안에게 달려들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경호원들 뭐해? 당장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하지만 경호원들은 이미 경찰들에 의해 제지당한 상태였고 오히려 주주들이 야유를 보내며 윤아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아는 당황하지 않고 윤아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조작이라고요.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조작인지 들어보시죠. 지아는 어젯밤 창고에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김병수 변호사의 깔끔하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해서 라는 목소리와 윤아에 반드시 죽여버려 라는 도끼 어린 음성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장내는 충격에 휩싸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최진혁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과 친구를 번갈아 쳐다보며 비틀거렸다. 살인교사 혐의까지 드러난 마당에 윤아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물 건너간 일이었다. 김병수 변호사는 사색이 되어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변호사 신분을 내세우며 영장 없이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지아는 스크린 화면을 전원하여 김병수의 차명 계좌와 최윤아와의 거래 내역을 띄웠다. 김 고문님, 도망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이 최윤아를 이용해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던 증거, 그리고 20년 전부터 회장님을 속여온 증거까지 모두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김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형사들은 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윤아는 미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아버지를 향해 기어갔다. 아빠, 아니에요.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빠 딸이잖아요. 그녀는 최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지만 최 회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안의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른 뒤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윤아 씨, 당신이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당신은 회장님의 딸인 척 연기하며 살아온 가짜입니다. 지아는 화면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띄웠다. 왼쪽에는 최진혁, 최유나, 불일치. 오른쪽에는 최진혁, 한지안, 99, 999% 일치라는 결과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장내는 폭발할 듯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고 최진혁 회장은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끼며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유나가 가짜라니. 그럼 자네가...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안에게 다가갔고 지안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네, 아버지, 제가 지수예요. 20년 전 그 비오는 날 밤 김병수가 납치해서 버렸던 당신의 진짜 딸 최지수입니다. 최유나는 악을 쓰며 바닥을 굴렀다. 아니야, 내가 진짜야. 전현이 가짜라고. 내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어. 내가 공주야.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이미 드러난 진실 앞에서 그 어떤 호소력도 갖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본분과 주제를 잊고 살았던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다. 최 회장은 지안의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다. 지수야, 내 딸 지수야.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 네가 그 고생을 하는 동안 나는 가짜를 끌어안고 살았구나. 두 부녀의 극적인 상봉에 장내에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고 일부 주주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지아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저들이 망쳐놓은 우리 회사를 제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더 이상 외부인 감사팀장의 말이 아닌 한울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의 선포였다. 경찰들은 발버둥 치는 최윤아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나갔고 그녀가 끌려나가면서 지르는 괴성은 볼룸 밖으로 사라져갔다. 취재진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렸고 가짜 상속녀의 몰락과 진짜 상속녀의 귀환이라는 속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지아는 혼란스러운 장내를 정리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주주 여러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울그룹이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성장통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최윤아 전무를 해임하고 비상경영위원회를 발족하여 그룹의 투명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저 한지안, 아니 최지수가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에 주주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한울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종료된 후 텅 빈 볼룸에는 지안과 최 회장 그리고 몇몇 충신들만이 남아있었다. 최 회장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지안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남았니? 그 험한 세상에서 혼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안은 아버지의 손등을 토닥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라도 저는 쓰러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비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햇살이 구름 사이로 내리쬐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인생에 찾아온 서광과도 같았다. 이제 그녀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치유자이자 리더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지연은 아직 안심하지 않았다. 김병수와 최윤아가 구속되었지만 그들의 잔당들이 아직 회사 곳곳에 숨어 있을 것이고 무너진 기업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즉시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한울그룹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오너였으니까. 지안이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갈 때 직원들은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다. 그것은 공포나 강압에 의한 인사가 아닌 위기에서 회사를 구해낸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경이었다. 지안의 발걸음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찼으며 그녀의 등 뒤로 펼쳐진 그림자는 거대한 날개를 단 독수리처럼 웅장해 보였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울그룹 사태가 대서특필되었고 최윤아와 김병수의 구속 장면이 반복해서 방영되었다. 국민들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현실에 열광하며 진짜 공주의 귀환을 환영했다. 지아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공 여사를 찾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공 여사는 TV 속의 지안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가씨, 이제야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지아는 공 여사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아주머니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지아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마지막 분노까지 모두 털어버렸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남은 것은 재건과 사랑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지아는 한울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로 돌아와 오랫동안 비어있던 부회장 책상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진짜 이름 최지수가 새겨진 명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명패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15년간의 유배 생활, 낯선 땅에서의 외로운 싸움, 그리고 목숨을 건 귀환. 이 모든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낡은 보육원 사진을 꺼내 명패 옆에 놓았다. 과거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최 회장이 들어왔다. 지수야, 퇴근 안 하니 집에 가서 엄마가 기다린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 지아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아버지, 가요. 우리 집으로. 우리 집.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그 단어를 입에 올리자 가슴이 따뜻해졌다. 지아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두 사람의 다정한 뒷모습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살조차 허락되지 않는 남부구치소의 독방 안에서 최윤아는 헝클어진 머리와 탓한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며칠째 식사를 거부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 한울그룹의 황태녀로 불리며 세상 무서울 것 없이 군림했던 그녀가 입고 있는 수의에는 4800이라는 초라한 번호만이 박혀 있었고 명품으로 휘감겨 있던 그녀의 몸은 이제 싸구려 담요 속에 초라하게 감춰져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을 부정하며 간수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발광을 하다가도 이내 찾아오는 끔찍한 정적 속에서 한지안이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을 떠올리며 공포에 몸을 떨었다. 반면 그녀를 조종했던 김병수 변호사는 노련한 법꾸라지답게 변호인 접견을 남발하며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지안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여 그 어떤 법률적 기교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다. 지안은 그들이 수감된 이후에도 자비심을 베풀지 않고 추가적인 횡령 혐의와 여죄들을 낱낱이 찾아내어 검찰에 넘겼고 이는 그들이 다시는 사회로 복귀하여 한울그룹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그녀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 시각 한울그룹 본사 20층의 부회장 집무실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향락적인 파티나 무의미한 회의가 아닌 치열한 재건의 열기였다. 최지수라는 본명을 되찾은 지아는 비상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을 소화하며 무너진 조직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최윤아와 결탁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패한 임원진 30여 명을 전원 해임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그 빈자리에는 학연과 지연을 배제하고 오직 능력과 성과로 검증된 실무형 인재들을 파격적으로 승진시켜 배치했다. 이러한 인사는 사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다. 지아는 결제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자신의 손끝에 수천 명 직원의 생계와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 막중한 책임감은 그녀를 더욱 냉철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다. 특히 지안이 심혈을 기울인 것은 최윤아가 저질러 놓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수습이었는데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이 증발해버린 상태에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경우 협력업체들의 연쇄 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지아는 월스트리트 시절의 경험을 살려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했는데 그녀는 기존에 방만했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실현 가능한 규모로 축소하는 대신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그린 스마트 시티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해외 국부 펀드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모습은 전 세계 금융계에 생중계되었고 더저지 드 저지가 돌아왔다는 찬사와 함께 한울그룹의 신뢰도는 수직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 지아는 단 한 번의 접대나 뒷돈 거래 없이 오직 실력과 투명성만으로 승부했고 이는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며 클린 경영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회사 일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지아는 미뤄두었던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도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은 어머니 강 여사와의 대면이었다. 퇴근 후 본가에 도착한 지안이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강 여사는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 앞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과거 지안을 쫓아내려 하고 최윤아를 감싸고 돌았던 그녀였지만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그녀의 얼굴은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져 차마 지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다녀오셨어요. 어머니. 지안이 먼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네자 강 여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가짜한테 놀아나서 너를 해치려고까지 했으니 나를 용서하지 마라. 강 여사의 통곡은 거실을 가득 메웠고 최진혁 회장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지아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은 20년 전 놓쳐버렸던 그 따스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원망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어머니도 김병수와 최윤아에게 속은 피해자였다는 걸요. 그들이 작정하고 꾸민 일에 어머니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었겠어요. 지안의 위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저에게 딸 노릇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시면서 엄마 노릇 해주시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지안의 성숙하고 따뜻한 태도에 강 여사는 지안을 와락 끌어안았고 두 모녀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20년간 쌓여왔던 오해와 아픔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웃음과 눈물이 공존했지만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 있는 가족의 식사였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고 한울그룹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단순히 회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뉴한울의 출범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임직원들과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지아는 아버지 최진혁 회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이양받는 취임식을 가졌다. 단상에 오른 지아는 준비된 원고를 읽는 대신 청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저는 과거에 잃어버린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저를 단련시켰고 고통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핏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회사를 지키고자 하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진실의 무게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앞으로의 한울은 권위와 독선이 아닌 소통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서 비를 맞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지안이 주먹을 불끈 쥐며 연설을 마치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기립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다. 최진혁 회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고 직원들은 최지수를 연호하며 새로운 리더의 탄생을 축하했다. 그 순간 지아는 군중 속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를 발견했는데 바로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여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공여사였다. 공여사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지안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안은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그녀에게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자신의 뿌리를 지켜준 은인이자 진실의 증인인 그녀가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가능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취임식이 끝난 후 지아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회사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에서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봄바람을 맞으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뉴욕의 차가운 뒷골목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던 소녀, 복수심에 불타올라 한국으로 돌아온 심판자, 그리고 이제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된 자신. 그녀의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격정적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단단한 한지안을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시련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곳에는 최유나와 김병수의 범죄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과거의 유물이었다. 지아는 미련 없이 그 USB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복수는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것이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그녀의 비서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다. 부회장님,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단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아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알겠어요. 바로 가죠. 아, 그리고 박 실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두세요. 감사팀 식구들과 회식이나 하죠. 제가 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지안의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지안은 온매를 가다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구두 소리는 여전히 또각거리며 울렸지만 예전의 차가움 대신 경쾌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아름다웠다. 그날 밤 지아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마주서 있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어린 지수에게 지금의 지안이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말했다. 걱정 마. 이제 비는 그쳤어.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어린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지안의 품에 안겼고 두 사람은 함께 무지개가 뜬 언덕을 향해 걸어갔다. 잠에서 깬 지안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황금빛 햇살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하늘그룹의 그리고 최지수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찬란한 서막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그녀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기지개를 켰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1년 후 서대문 형무소의 접견실. 수의를 입은 최유나가 핏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지안이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나는 더 이상 악을 쓰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텅 빈 눈동자였다. 잘 지내니 지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유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를 봤어. 회사가 많이 좋아졌더라. 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유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버지가 너를 걱정 많이 하셔. 영치금도 넣으셨고 네가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가족으로는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유나는 지안의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처음으로 언니라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에 지안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지안은 대답 대신 가만히 손을 들어 유리벽에 대었고 유나 역시 떨리는 손을 그 위에 맞대었다. 차가운 유리를 사이에 두고 두 여자의 손이 맞닿았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는 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마지막 화해의 의식이었다. 지아는 접견실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을 고쳐매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랐다. 차는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했고 백미러 속으로 형무소의 높은 담벼락이 멀어져 갔다. 지아는 앞만 보고 달렸다. 그녀의 앞길에는 오직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